수술 후 회복실, 춘호가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며 차갑게 말한다. 정희야, 이혼하자. 나도 내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정희의 혈이 거꾸로 솟는다. 재간으로 살아나신 분이 첫마디가 이혼이라고요? 순간 눈물이 스르르 멈추고 정희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진다. 그래요. 당신이 먼저 꺼내셨네요. 그럼 저도 제 카드 꺼내겠어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도심 재개발 구역 끝자락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미닫이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한정희는 30해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슬리퍼를 질질 끌지 않으려 조심스레 발끝을 세우며 마당으로 나섭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정희의 몸은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감나무 아래 놓인 플라스틱 물통에는 어젯밤 받아둔 빗물이 고여 있어요. 정희는 국자로 물을 떠서 화분 6개에 차례로 부어줍니다. 상추, 깻잎, 고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부추까지. 각각의 화분마다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서 정희는 작은 독백을 나눕니다. 얘들아, 오늘도 잘 부탁해. 식물들과 나누는 아침 인사가 정희에게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런 기대도 받지 않는 순간이거든요. 부엌으로 들어서니 벽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나훈아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오죠. 테스 형, 고향길이 멀어서. 정희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입니다. 남편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거든요. 주전자에 물을 받고 보리차를 우립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아직 잠든 집안의 유일한 생기를 불어넣어요. 정희는 냉장고를 열고 어제 저녁에 미리 만들어둔 쌀미음을 꺼냅니다. 남편의 간 상태가 나빠진 후로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해서 거의 매일 미음을 끓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쌀알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풀어질 때까지 정성스럽게 끓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여보, 미음 식는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정희는 서둘러 그릇을 준비합니다. 박춘호, 74살의 퇴직 교장 선생님이죠. 중학교에서 35년을 근무하다 몇 해 전 정년퇴임했습니다. 한때는 교육청에서도 인정받는 실력파 교장이었는데 건장했던 체격은 간 질환으로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또렷해요. 정희가 안방으로 들어가니 춘호는 이미 상체를 일으키고 앉아 있습니다. 베개를 등 뒤에 받치고 있는 모습이 예전에 위험 있던 교장 선생님과는 사뭇 다르지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나? 정희가 미음 그릇을 건네며 묻자 춘호는 숟가락을 들다 잠시 멈춥니다. 이달 말이면 수술 날짜 나온다고 했어. 부분간 이식, 기증자도 정해졌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기증자가 바로 자신이거든요. 대학병원 의사는 분명히 말했죠. 부부간간 이식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률도 높다고. 혈액형도 맞고 나이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가족이니까 기증 의지가 확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의사가 처음 간 이식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던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30해를 함께 산 남편인데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아침 8시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골목 어기 슈퍼 아주머니는 정희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일찍 나왔네요.
오늘도 병원 가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장 보러 나왔어요.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 시금치 한 단을 사고 시장으로 향합니다. 재래시장 수산물 코너에서는 늘 같은 아주머니에게서 생선을 사죠.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조기 2마리를 골라달라고 합니다. 정희 씨, 남편분 몸 어때? 수술 잘 되겠지? 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아. 그래도 부부는 평생 함께하는 건데 뭐. 아주머니의 말에 정희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평생 함께한다는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려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동네 카페 앞을 지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노트북을 두드리거나 책을 읽고 있어요. 정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봅니다. 저런 시간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을 위한 시간 말이에요. 오후 2시 정희는 교회로 향합니다. 성가대 연습이 있는 날이거든요. 교회까지 가는 길에는 단골 미용실이 있습니다. 정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서 파마를 하죠. 미용사 선생님도 정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언니 수술 날짜 나왔어요? 이번 달 말에 나온대요. 아이고, 걱정 많겠어요.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남편분이 얼마나 든든하겠어. 교회에 도착하니 성가대 언니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희를 보면 입을 모아 말하죠. 정희야, 내가 천사다, 천사. 자기 간을 떼어주다니. 천사는 무슨요? 그냥 같이 산 세월이 있잖아요.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마치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인 것처럼 말이에요. 성가대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재개발 현장을 지납니다. 동네 곳곳에 붙어 있는 재개발 공고문을 보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이 집도 언젠가는 헐리겠죠. 30해 동안 살아온 추억들과 함께 말이에요. 저녁 6시 정희는 남편을 위해 조기구이와 미역국을 끓입니다. 춘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가끔 기침을 해댑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을 숨깁니다. 여보, 수술 끝나면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요? 정희의 말에 춘호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그래, 몸 좀 회복되면 생각해보자.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나 경주 같은데? 좋네요. 오래전에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들이죠. 그때야 춘호가 신문을 접고 정희를 바라봅니다. 정희야,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왜인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려다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에 길게 늘어져 있어요. 평화롭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공기가 방 안에 스며듭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만 다짐하죠. 이번 수술만 잘 끝나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조금은 살아보자. 창밖으로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이웃집들이 보입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정희도 그중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할 평범한 주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이 꿈틀거립니다. 수술 전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요. 남편은 수면제를 먹고 깊게 잠들어 있지만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간 일부를 떼어낸다는 것, 그게 정말 어떤 일일까요? 의사는 말했죠.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나서 몇 개월 후면 원래 크기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 몇 개월 동안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아침 6시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금식이니까 마지막 식사가 될 거예요. 춘호도 긴장한 듯 평소보다 말수가 적습니다. 여보, 무서워? 정희가 물었지만 춘호는 고개만 저을 뿐입니다. 별거 아니야. 의사가 성공률 높다고 했잖아.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어요. 남편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대학병원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에요. 정희와 춘호는 각각 다른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기증자와 수혜자는 별도로 관리한다는 병원 방침이었죠. 정희의 병실에는 같은 처지의 여자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30대 며느리, 50대 아내, 그리고 정희처럼 70대 부인까지 모두 가족을 위해 간을 나누어 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언니, 처음이세요? 옆 침대에 50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래요. 많이 아픈가요? 아픈 건 참을 만해요. 근데 여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근데 뭐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는 그 여자의 표정에서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정희는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질 때까지 정희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이 일이 끝나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정희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간호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분도 잘 되셨어요. 내일이면 의식 회복하실 거예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후 정희는 휠체어를 타고 남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춘호는 이미 깨어나 있었고 안색도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여보, 괜찮아? 정희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춘호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정말 고마워.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 됐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이제 새 사람이 된 기분이야. 그때였습니다. 춘호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정희에게 건넸어요. 정희야, 이거 뭐예요? 정희가 봉투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짓자 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순간 정희의 귀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귀가 막힌 것처럼 춘호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뭐라고요? 미안한데. 아니, 미안하진 않다. 나도 내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정희는 봉투를 꾹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들었잖아. 이혼하자고. 춘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내 간으로 살아난 사람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해준 일은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그것과 이건 별개야. 별개라고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해를 함께 살았는데 내가 당신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게 별개라고요? 정희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나는 더 이상 교장이 아니야. 그냥 늙어가는 남자일 뿐이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정희는 순간 혈이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그럼 저는 뭐예요? 30해 동안 당신을 뒷바라지하고 아프면 간병하고 급기야 간까지 떼어준 저는 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라는 거야.
서로 구속하지 말고. 춘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희는 서류 봉투를 보다가 그것을 침대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정희야, 큰 소리 내지 마. 여기 병원이야. 병원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들으면 어때요? 당신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모두 알게 하고 싶어요. 간호사가 소음 때문에 들어왔다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다시 나갔습니다. 정희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30해 동안 함께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당신 다른 여자 있죠? 춘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솔직히 말할게. 문화센터에서 만났어. 언제부터요? 수술 결정하기 전부터.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네요. 내간으로 건강해지면 그 여자랑 새로 시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 우연이요? 30의 결혼 생활이 우연히 끝나는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어요. 병실 문이 닫히자 정희의 눈가에 번지던 눈물이 스르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옅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그래, 내가 먼저 꺼냈네. 그럼 나도 내 카드 꺼내지. 정희는 휠체어를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병실로 돌아와서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0에 정말 긴 시간이었어. 이제 끝이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전보다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꺼낸 덕분에 정희도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춘호는 퇴원하자마자 바로 문화센터 수묵화 강사 일을 시작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도 말수가 적었어요. 마치 정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이 말이죠. 여보, 저녁 뭐 드실래요? 정희가 물어도 춘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간단한 걸로. 미역국이랑 생선구이 어때요? 그래. 예전 같으면 정희는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춘호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쩌면 진짜 모습을 이제야 보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춘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서 정희를 불러냈어요. 정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 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싶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인데 정담비 씨라고 해. 과부야. 나이는 얼마나 되세요? 56살. 정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보다 16살이나 어린 여자였네요.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몇 달 전부터. 담비 씨가 외로워해서 서로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춘호는 마치 자신이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일단 만나보라고. 담비 씨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정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춘호는 정희가 이렇게 순순히 응할 줄 몰랐는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서 식사나 함께하면 어떨까? 우리 집에서요? 응. 담비 씨가 요리도 잘한다고 하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친구 양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은 정희와 중학교 동창으로 25해 동안 우정을 이어온 절친이었어요. 미숙아, 나야. 어머, 정희야. 수술은 잘 끝났어?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잖아. 응, 잘 끝났어. 그런데 말이야. 정희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일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미숙은 중간중간 어머나 세상에 하며 놀라는 소리를 연발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간으로 살아나더니? 응. 그리고 이번 주말에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온다고 해. 미쳤구나, 정말. 정희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당장 변호사 찾아가야 해.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미수가 혹시 우리 집 등기 기억나? 등기? 왜? 예전에 내가 도와줄 때 말이야. 혹시 내 이름도 들어가 있나?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맞다. 기억났어. 그때 내가 말했잖아. 내 이름으로도 해놓으라고. 부부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정희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이 집 절반은 내 지분이야. 당시에 내가 직접 등기소 가서 확인했거든. 미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친구 사이에. 그런데 정희야, 너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너무 차분한데?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깊게 숨을 고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최소한 내 발붙일 자리 하나는 지켰지.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동사무소부터 들렀습니다. 그리고 구청, 병원 원무과를 차례로 돌았어요. 간 기증자 확인서, 수술비 내역서, 남편 연금 지급 구조에 관한 서류, 집 등기부 등본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정말로 정희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소유권 지분이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오후에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한 곳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혼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젊은 법무사는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 기증 후 바로 이혼 요구라. 이건 명백한 혼인 파탄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면 더욱 그렇고요. 그럼 위자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게다가 간 기증이라는 특별한 기여가 있으니까 법정에서도 충분히 참작될 거예요. 무엇보다 주거권 확보가 중요할 텐데 부인께서 지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유리하네요. 정희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춘호가 정담비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현관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정담비는 생각보다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키도 작고 화장도 진하지 않았어요. 다만 옷차림이 정희보다는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담비입니다. 네, 한정희예요. 정희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준비해 올게요. 춘호 선생님이 사모님이 아직 수술 후라서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묘하게 거슬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고맙네요. 정단비는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갈비찜이랑 나물 몇 가지 해왔어요. 춘호 선생님이 갈비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갈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들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정단비는 계속 정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간을 기증하시다니. 저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정희는 의미심장하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춘호 선생님이 외로우실까봐 걱정됐는데 사모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정희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단비의 말투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새 주인이 될 것처럼 들렸거든요. 단비 씨는 아드님이나 따님 없으세요? 딸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고요.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네요. 네, 그래서 춘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정희는 식사를 마치고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현관에서 정단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춘호 선생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희는 잠시 정단비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침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것 같아? 단비 씨, 괜찮은 분 같아요. 그런데 당신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면 저도 제 길을 가야겠어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로 자유롭게 살자. 정희는 그제야 진짜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겠어요. 저도 제 권리는 지키고 싶으니까요. 정단비와의 첫 만남 후 일주일이 지나자 춘호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는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아예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어디 가냐고 물어도 문화센터 일이 있다거나 동문 모임이 있다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춘호가 강남 쪽 오피스텔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미용실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단골 미용사가 친구로부터 들었다면서 조심스럽게 귀띔해 준 거였어요. 언니, 혹시 남편분이 강남 쪽에 아는 분 있어요? 제 친구가 부동산 일하는데 박춘호라는 분이 오피스텔 알아본다고 했다면서요.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춘호와 정단비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춘호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이혼 요구와 동시에 새 살림까지 차려놓을 계획이었던 거군요. 한편 동네는 재개발 조합 공청회로 온통 시끌벅적했습니다. 조합에서는 현금 청산을 주장했고 주민들은 대토 보상을 요구했어요. 정희가 사는 연립주택 일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반상회에서 조합장이 설명했습니다. 현금 청산이 여러분께 유리해요. 땅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현금 받고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이 동네 평생 살았는데 대토 보상해 주세요.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정희도 그런 주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30해를 산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공청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춘호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여보, 재개발 얘기 들었어? 네, 방금 공청회 다녀왔어요. 어떻게 나왔나? 현금 청산 쪽으로 가닥 잡히는 것 같아요.
춘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잘 됐네. 집 팔고 현금으로 정리하자. 어차피 난 나갈 거니까. 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가신다고요? 응, 이미 말했잖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너도 내 갈 곳 찾으면 되지. 돈은 반반 나눠 가지고. 정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춘호가 여전히 이 집이 자신 명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보, 이 집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등기? 당연히 내 명의지. 내가 사들인 집인데. 확인해 보세요. 제 이름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춘호는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팔려면 제 동의도 필요하죠. 그럴 리가. 내가 혼자 다 처리했는데. 미숙이가 도와줬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제 이름도 넣자고 했잖아요. 춘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설마, 그때, 네, 그때요. 지분이 반반이에요. 춘호는 벌떡 일어나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등기부 등본을 들고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이게 언제? 25년 전부터요. 몰랐어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팔려면 법대로 절차 밟아야겠네요. 저도 제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춘호는 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정단비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집 문제가 좀 복잡해져서.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춘호가 곤란해하는 모습이 오히려 통쾌했어요. 며칠 후 춘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난 담비랑 재혼하겠다. 집은 내가 가져. 정희는 그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쓴 문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마지막 줄을 보고는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내 연금은 계속 내 거야.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연금을 달랬다고. 난 당신이 준 건 하나도 필요 없어. 그날 저녁 춘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정식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정희야, 우리 이제 정리하자. 서로를 위해서.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제대로 된 위자료 주세요. 그리고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위자료? 무슨 위자료를 왜 줘야 하는데? 간 기증해 준 것도 있고 30년 살림 뒷바라지한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바람 피운 건 당신이잖아요. 춘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람이 아니야. 그냥 새로운 인연일 뿐이고 이혼 요구하기 전부터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람 아니면 뭐예요? 정희야,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 나이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미 있어요. 법적으로도 의미 있고요. 변호사 선생님께 물어봤거든요. 춘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 네, 이미 상담받았어요. 간 기증 후 이혼 요구는 명백한 혼인 파탄 책임 사유래요. 특히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춘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법대로 하죠.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떳떳해요. 정희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서 재개발 공고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현금 청산이든 대토 보상이든 이제는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춘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곧 사라질 풍경이겠지만 그래도 정희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가능하다면 이 근처에서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도 말이죠.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서 양미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내 권리 지킬 수 있게 됐어. 곧 답장이 왔어요. 당연한 거야. 정희야, 이제 당당하게 살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정희는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춘호와의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정희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춘호 교장 부인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남편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정희는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퇴직 후 활동하시는 문화센터 관련해서인데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화센터요? 수묵화 강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몇 가지 더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자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난 김 기자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사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박춘호 전 교장이 재직 중에 학교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금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동문회 장학금 관련해서인데 집행 과정에서 일부가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에요. 혹시 부인께서 아시는 바 있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남편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요즘 보여준 춘호의 모습을 생각하면 뭔가 숨겨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젊은 여성분과 함께 다니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사생활 문제라서, 물론 사생활이죠. 하지만 공적 인물이셨던 분이니까 공금 문제와 연결해서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자가 돌아간 후 정희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춘호는 아직 집에 없었어요. 정희는 서재를 뒤져봤지만 특별한 서류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춘호가 들어오자 정희는 바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기자가 왔었어요. 춘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기자? 무슨 기자? 중앙일보 기자요. 학교 공금 관련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공금이 뭘? 춘호는 말을 흐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동문회 장학금 얘기를 하던데 혹시 아는 일 있어요? 그런 건 없어. 누가 헛소문을 낸 모양이야. 하지만 춘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틀 후 정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교회 성가대 연습에 갔는데 언니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너 이거 봤어? 언니 하나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중학교 동문회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이었어요. 우리 교장님 간 이식 받고 젊은 과부랑 손잡고 다니던데요. 요즘 강남 오피스텔에서 같이 산다고 하던데.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니, 이거 언제 올라온 거예요? 어제 저녁에. 벌써 조회수가 몇백 개야.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미 많이 퍼진 것 같은데. 정희는 그날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성가대 연습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춘호 관련 기사가 떴던 거예요. 퇴직 교장, 학교 공금 전용 의혹 동문 장학금 부적절 집행.
정희는 기사를 읽으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춘호가 교장으로 재직하던 마지막 2년 동안 동문회에서 모금한 장학금 중 일부가 개인 계좌로 이체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액은 총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기사에는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도 실려 있었어요. 박 전 교장은 퇴직 후 젊은 여성과 교제하면서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금도 상당한 금액이었다고 들었어요. 정희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최근 춘호의 행동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후에 춘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희야, 기사 봤지? 네, 봤어요. 저건 다 거짓말이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정말요? 정희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럼 3천만 원은 뭐예요? 어디서 났어요? 춘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담비 씨랑 오피스텔 계약할 돈 어디서 났는지도 궁금해요. 정희야,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 춘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깐 썼을 뿐이야.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는데.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춘호가 정말로 공금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럼 기사가 맞다는 거네요? 맞다기보다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복잡한 사정이요? 남의 돈 쓰는 게 복잡한 사정인가요? 정희야, 큰 소리 내지 마. 이웃들이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그날 저녁 춘호에게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문회 회장, 전 동료 교사들,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까지 말이죠. 춘호는 모든 전화를 피했어요. 밤 11시쯤 춘호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나 좀 도와줘.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집에도 와. 언론에서 난리야.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는 교육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당신이 잘못한 일인데 제가 어떻게 도와요? 우리 부부잖아. 같이 사는 사이인데 곧 남남이 될 사이예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춘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정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내 변호사 통해서만 하겠어요. 변호사? 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일까지 있으니까 위자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춘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희야, 그러지 마. 우리가 얘기해서 해결하자. 이미 늦었어요. 정희는 거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책임지세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날 밤 정희는 침실에서 냉장고에 붙어 있던 교회 성가대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춘호의 공금 전용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정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시장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께서 처한 상황이 꽤 복합적이네요. 간 기증, 혼인 파탄, 그리고 배우자의 공금 전용까지.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혼인 파탄 책임은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간 기증 후 바로 이혼을 요구한 것, 혼외 관계,
그리고 이번 공금 사건까지 더해지면 위자료 산정에 매우 유리해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간병과 기증에 대한 특별 기여는 법원에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정서적 판단에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나요? 부인께서 지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죠. 지분 확정 가처분부터 신청하는 게 좋겠어요. 남편분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거든요. 정희는 상담을 마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상담소를 나오는 길에 정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간 기증 후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거든요. 담당 의사는 정희의 회복 상태를 보고 안심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복이 아주 좋으세요. 간 수치도 정상이고 재생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혹시 간 기증자를 위한 모임 같은 게 있나요? 아, 있어요. 기증자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같은 경험을 한 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져요. 참여해보고 싶어요. 좋으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모임이 있는데 참석해 보시겠어요? 정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희는 병원 상담실에서 열린 기증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가족을 위해 간을 기증한 분들이었어요. 모임을 진행하는 간호사가 인사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한정희 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희입니다. 남편에게 간을 기증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다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정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직후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거든요. 순간 모임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한 언니가 말을 이어갔어요. 정희 씨,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들한테 간을 줬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기 싫다고 따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너무 서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다른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증자들이 종종 겪는 일이에요. 받은 사람은 고마워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부담감 때문에 회피하려는 심리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받은 사람의 문제지 기증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건가요? 나이 드신 언니 한 분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기대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바란 거예요. 가족이니까 도와준 건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게 문제죠. 맞아요. 정혜 씨 탓이 아니에요. 모임이 끝나고 몇몇 언니들과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정희 씨,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세요. 위자료랑 재산분할 청구할 예정이에요.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만 존재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한정이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어요. 다음 날 정희는 동네 작은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책방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고 있어요. 책 좀 사려고 왔어요. 무슨 책 찾으세요? 글쓰기 관련 책이요. 새로 배워보려고요. 좋으시네요. 이런 책 어때요? 아주머니가 권해준 책은 인생 이모작을 위한 글쓰기였습니다. 정희는 그 제목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거로 할게요.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글쓰기는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정희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주말에 양미숙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희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춘호는 어떻게 지내? 요즘 거의 집에 안 와. 아마 담비 씨랑 같이 지내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당당해지니까 보기 좋다. 미숙은 정희가 산 글쓰기 책을 보고 흥미로워했어요. 이거 뭐야? 글쓰기 배우려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야. 정희야, 너 원래 글 잘 썼잖아. 학창 시절에 백일장에서 상도 받고. 그런 게 있었나? 기억 안 나? 중학교 때 전국 백일장에서 장려상 받았어. 정희는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 맞다. 까맣게 잊고 있었네. 그때 선생님이 글솜씨가 남다르다고 하셨어. 대학도 국문과 가려고 했다가 결혼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 정희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 당연하지. 70이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정희는 일기장에 처음으로 긴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한정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썼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말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봄이 찾아오면서 동네 곳곳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변화하는 계절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서 뜻밖의 초대장을 발견했어요. 춘호가 교장으로 재직했던 학교의 개교 50주년 기념식 초대장이었습니다. 한정희 여사님께 평소 교육 발전에 헌신해 주신 공로에 감사드리며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는 초대장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춘호와 함께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자신도 그 학교와 인연이 깊었으니까요. 기념식 전날 저녁 춘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정희야, 내일 기념식 갈 거지? 네, 갈 생각이에요. 그럼 같이 가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로 갈게요. 더 이상 부부인 척할 필요 없잖아요. 춘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부탁이 있어. 내일 기념식에서 괜한 소동 일으키지 말아줘. 무슨 소동을 제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혹시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 줬으면 해서. 정희는 춘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모든 것을 덮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가 할 말만 하겠어요. 기념식 당일 정희는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 묶었어요. 거울을 보니 당당해 보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동문들, 전 교직원들, 지역 신문사 기자들, 구청 관계자들까지 말이죠. 정희는 혼자 들어가서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춘호가 정담비와 함께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그 젊은 여자구나. 교장님이 저런 분이었나? 정희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념식이 시작되고 교장의 인사말, 내빈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춘호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교장 박춘호입니다. 춘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특별히 소개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박춘호 전 교장님의 생명을 구한 장한 기증자이신 한정희 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소개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한정희 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춘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받고 잠시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도 정희를 향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박춘호 전 교장의 아내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간을 나눠준 사람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살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저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춘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3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살면서 저는 제 이름을 잃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존재했어요.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간을 나누어 준 것도, 아프실 때 간병한 것도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내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말이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살림을 책임진 여자의 노동, 돌봄, 간병이 당연이라고 여겨지는 사회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연사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돌려주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춘호는 단상에서 입술이 바짝 마른 채로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정담비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급히 나가버렸어요. 정희는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남편분 얼굴 좀 보세요. 완전히 당황하셨네. 기념식이 끝나고 정희가 나가려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님, 정말 멋있었어요. 용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교사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양미숙이었습니다. 정희야, 뉴스 봤어. 완전 대박이야. 뉴스에 나왔어? 응, 지역 뉴스에 나왔어. 내가 연설하는 장면까지 나왔다고. 어머나. 정희야,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그런 용기가 있는 줄 몰랐어. 저녁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님, 오늘 일로 소송에 더 유리해졌어요. 언론 보도도 나고 여론도 좋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단비 씨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단비 씨가요? 네, 정단비 씨 여동생이라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박춘호 씨가 정단비 씨 앞으로 과도한 보험을 드러났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이요? 네, 사익 목적의 과도한 보험 계약은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거든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서는 드디어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춘호의 혼인 파탄 주된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한정희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정희는 변호사 옆에 앉아서 차분히 판결문을 들었어요. 또한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 2분의 1과 간병 및 기증에 대한 특별 기여를 참작하여 거주권을 보장한다. 춘호 쪽 변호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가 정단비 명의로 체결한 부적절한 보험 계약은 해지 및 원상회복 조치한다. 판사는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배우자의 생명 기여 행위는 단순한 가족 의무를 넘어서는 정서적, 윤리적 가치로 보호받아야 한다. 법정을 나오면서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희님, 수고하셨어요. 아주 좋은 결과네요.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정희님이 당당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동네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어 곳곳에 공사장이 생겼지만 아직 정희가 사는 연립주택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특별한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작은 간판을 집 앞에 내걸었어요. 한정희의 다시봄 살롱 -5 클래식, 저녁 글쓰기, 주말 노래교실.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집 한쪽을 작은 문화 공간으로 꾸며놓았거든요. 첫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교회 언니들, 시장 상인들, 재개발로 흩어질 위기에 놓인 이웃들까지 말이죠. 정희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공간을 만들다니. 양미숙이 따끈한 보리차를 마시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요. 숨 안 참고. 정희가 말하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도 각자 할 말이 있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글쓰기 시간에는 7명이 모였어요. 정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내 이름으로 쓰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정희는 종이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나는 한정이다. 오늘 내 이름으로 첫 가게에 전기세를 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문 앞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정희가 나가보니 춘호가 서 있었어요. 정희야, 들어와요. 춘호는 조심스럽게 살롱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걸 만들었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춘호는 한 걸음 더 들어오려다가 멈췄습니다. 정희야, 나 요즘 컨디션이 좀. 정희는 춘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사 선생님께 잘 다니고 저는 제 삶을 잘 살게요. 서로의 몫을 존중하죠. 춘호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담비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멀리 이사 갔어. 시골 쪽으로.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춘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가보세요. 몸 건강히 지내시고. 춘호가 돌아간 후 글쓰기 모임 사람들이 정희를 둘러쌌어요. 정희 선생님 대단하세요. 저렇게 차분하게 대할 수 있다니.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정희는 새로 장만한 예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법정에서 내 권리를 인정받았고 내 이름으로 첫 문화살롱을 열었다. 정희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간의 일부를 떼어주고 잃은 줄 알았던 것들 마이너스 자존감, 고요함, 내 목소리 마이너스 사실은 이제야 돌아왔다.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였어요. 내일은 성가대 언니들과 여정 연습을 한다. 내 인생의 콘서트, 이제 임하기 시작되었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스탠드를 껐습니다. 그리고 살롱 문을 정성스럽게 닫았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고요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고요하면서도 따뜻했어요. 한정희. 더 이상 누군가의 배우자로만 불리지 않는 이름. 자신의 이름으로 완성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